모드.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삼성의 기함이죠. SM7 뉴아트입니다. SM7은 국내 소비자의 대형급 세단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2004년 출시한 SM7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라는 네이밍 밸류 때문에 판매 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SM7의 진가가 점점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되어 판매량이 증가되었고 2008년 SM7 뉴아트라는 부분 변경 모델이 발표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호조세로 초기 공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 차가 없어 못 판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으며 중고차 시장에는 오히려 400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어 나오는 해프닝이 발생할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SM7 뉴아트는 전신인 SM7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 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길이와 폭이 각 5mm씩 증감했지만 축거와 윤거가 동일한 만큼 서스펜션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SM7 뉴아트에는 전 모델과 동일하게 사골 엔진이라 불리우는 VQ 엔진과 아이신 미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VQ 엔진은 세계 10대 엔진에 14년간 연속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성능과 내구성을 인정받은 엔진이며 아이신 미션 또한 전세계 인류 미션으로 꼽히는 ZF 미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만큼 훌륭한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SM7 뉴아트에 사용되는 엔진은 170마력 23토크를 내는 VQ 2.3 엔진과 217마력과 32토크를 내는 VQ 3.5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VQ 엔진은 2리터부터 4리터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V6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외관은 웅장합니다. 두터운 라디에이터 그릴, 커다란 헤드라이트와 리어 램프로 더욱 웅장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경쟁 모델이었던 그랜저 TG와 비교했을 때 전장은 55mm 더 크지만 폭은 80mm, 높이는 15mm 낮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두 차량을 마주쳤을 때 뉴아트가 훨씬 커 보입니다. 후면의 머플러는 범퍼에 매립된 형태를 띠며 전면 안개등 옆에는 코너링 어시스트 램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램프는 야간에 방향지시 등을 동작했을 때 해당 방향의 램프가 작동해 코너링 시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공간 뽑기 선수인 현대의 그랜저만큼은 아니지만 대형 세단답게 실내는 넓습니다. 뒷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없지만 충분히 편안한 각도입니다. 트렁크도 넓습니다. 웬만한 성인 3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시승한 모델은 SE 등급으로 가장 낮은 사양임에도 꼭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ABS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전동식 열선 내장 아웃사이드 밀러, 앞좌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석 전동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등의 편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한 차량에는 기본으로 장착되는 흑백 오디오 트립 대신에 삼성차 오너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비타스 트립 일체형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트립이 실행된 상태에서 라디오 채널 버튼을 바로가기 버튼으로 실행되도록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어찌 보면 순정보다 더욱 순정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SM7 뉴아트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주행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달려보시겠습니다. 르노에서 르노에서 원래 SM7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원래 유럽에서는 이렇게
큰 차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큰 차를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이랑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는데, 이제 삼성 자동차로서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큰 차를 원했죠. 그래서 르노에 이제 요청을 한 거고, 르노에서는 닛산에 그 발주를 넣어서 큰 차를 한번 만들어 줘라, 한국을 위해서 큰 차 한번 만들어 줘라. 이제 한국에서는 고배기량을 또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배기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차체는 크게 만든 순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을 위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 외에는 이 차를 판매하지 않아요. 사실 이 SM7 리뷰를 지난 여름에 제작을 하다가 잠시 다른 일로 바빠서 이 영상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영상 클립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찍은 것과 현재 찍은 것과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좀 적절하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촬영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는 바람에 지금 조명을 켜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이 큰 덩치를 과연 2300cc 엔진이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행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막 답답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속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10초대 초반을 보여줬는데요. 뭐 2300cc 뭐 6기통 엔진으로서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패밀리카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올류 SM7을 경험한 바로 그 당시 엔진이 2500cc였는데 뭐 그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난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외관이 뭔가 좀 뚱뚱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도 좀 어정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 안에서 운전을 할 때는 얘가 그렇게 뚱뚱한 애였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일명 사골 엔진이라고 불리우는 VQ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IC 미션과 맞물려서 의외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요. 특히 이 V6 6기통에서 나오는 이 부드러운 질감의 엔진음은 패밀리카로서 그렇게 부족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브레이킹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여기서 감속 성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은 차이면서 그 브레이크 성능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 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서스펜션은 그렇게 단단한 느낌은 아니에요. 올류 SM7처럼 막 이렇게 단단한 느낌은 아닌데, 참 제가 아이러니한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탑승을 했을 때 이 승차감은 오히려 올류 SM7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와인딩 코스를 지날 때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고요. 이 요철을 지금처럼 넘을 때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인딩 코스를 빠져나갈 때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도 뭔가 이 차가 뭐 어디론가 튀어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은 안 들어요. 근데 이 요철 넘을 때 이 느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올류 SM7 같은 경우에는 길기만 하고 뭔가 세팅이 덜 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전 모델인 이 차량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올류 SM7을 운행을 했을 때는
이게 고속도로에서 고속 영역에서 요철을 만났을 때 약간 허둥대는 그런 면모를 약간 보여줬었는데, 이 차량은 설계부터 닛산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국 사람들이 국산차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프랑스 차인데, 르노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두 닛산에 맡겨서 개발한 차예요. SM7 뉴아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빅히트를 칩니다. 실제로 이 생산 초기 당시에 차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 차에, 이 중고차에 400만원씩 막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막 팔렸던 차예요. 그 인기와 더불어 르노에서 이거 큰 차도 잘 팔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올류 SM7을 유럽 시장에도 출시를 합니다. 하지만 르노에서 만든 그 차량의 이름은 SM7이 아닌 탈리스만이었죠. 그래서 올류 SM7을 이제 그 프랑스 감성에 맞춰서 르노에서 그 디자인을 했어요. 이제 실제 개발은 닛산에서 했지만 디자인은 르노에서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코너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승차감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렇게 어정쩡한 차가 나오게 됐어요. 올류 SM7이라는 차가 어정쩡한 가운데 개발이 된 차라 사실 완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SM7을 포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SM6로 판매되는 그 차량이 유럽에서는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SM7 후속 모델이라고 해서 탈리스만을 르노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막상 가지고 왔을 때 오히려 크기가 작아졌단 말이죠. 길이는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좁아졌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신형차가 나왔으면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자동차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네이밍을 SM6로 하게 된 거죠. SM5보다는 크고 SM7보다는 또 작고, 하지만 뭐 유럽 시장에서는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거. 대형차답게 실내는 조용한 편입니다. MVH 성능도 그렇고, 특히 이 엔진이 6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실키한 느낌이 좀 들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계기판은 슈퍼비전 클러스터입니다.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표시되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기껏해야 뭐 평균 연비, 주행 실시간 연비, 운행 거리, 주행 가는 거리, 평균 속도, 뭐 요 정도 트리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SM7 뉴아트에, 제가 SM7 뉴아트를 이렇게 처음 딱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적응이 안 되던 게 이 시트 포지션이에요. 시트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지금 뭐 보시듯이 또 위에 공간이 많죠. 아무래도 차 고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SM7 뉴아트에도 단점이 있죠. 고질병. 고질병, 가장 큰 고질병이 파워 펌프입니다. 이 파워 스티어링, 이 파워 스티어링에 이 펌프에서 이 파워 오일이 잘 새요.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고질병이고,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회전 반경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턴을 할 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빠져나가겠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진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이게 결국엔 둘 다 이 스티어링 휠의 문제네요. 이 단점들이 스티어링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막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막 성능이 엄청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는 기본에 충실한 차라고 할까요? 태생이 닛산, 그러니까 일본 차다 보니까 이 내구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일본 차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때 참 이거 내구성만큼은 진짜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앞에 서니까. 앵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차가지는가. 올드모드